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전 마지막 코로나 유행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는 것조차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이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인 만큼 또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 전세 살아야 되나요? 라는 이 자주 섞인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추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요.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또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떠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은 실제로 돈이 모자라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갈수록 적은 평수 혹은 구축 아파트 그리고 점점 중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으로 몰려 즉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상 청약이 유일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청약이라도 이제 노려봐야겠다. 이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한번 넣어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러한 청약 역시 로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분양가가 조금 싸게 나오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더더욱 저렴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나 사실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을 테니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오늘 주제인 평생 전세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층주거지 개발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설 전에 뭔가 정책이 발표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추가 되니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것 정도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공공이 주도로 해서 소규모 주택 등을 재건축하게 되면 현재 그 주거지역의 용적률보다 조금 더 완화해준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해서 늘어난 주택의 20%에서 50%는 공공임대로 내놔야 된다라고 말이 나온 상태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것이 이제 소규모 재건축 등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이죠. 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월 8일에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사업 절차 등으로 인해서 사업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공급 방향들은 다 잡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짧은 소규모 재건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통 분모를 형성한 상황이고요. 이때 또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높은 양질입니다.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김현미 장관 때부터 호텔을 개조한다든지 모텔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급 방향들을 생각했는데 이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 물론 해외 사례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거부 심리가 너무 강하게 비춰지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서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고 그리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 주택 공급 등을 한다. 지분형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분양가라는 것이 사실 주변에 비해서 싸긴 싸다 하더라도 일단은 가격 자체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선은 2평대 기준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최소 5억 정도 하는 건데 이러한 5억에 대해서 대출 50%를 받는다 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보니까 너가 처음에 그 주택의 20% 정도의 돈만 내면 일단 들어가서 살게 해주고 30년 동안 할부해서 내면 소유권은 너한테 이제 넘겨줄게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지분을 쌓아간다라는 느낌이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전매 제한이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울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가 되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사항이 더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골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반경을 현행 350에서 500m로 확대하고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늘려주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서울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도 역시나 용적률을 상향한다라고 합니다.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면 일반 공장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공장이라든지 주거,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인데 노후 공장 부지를 산업 주거 복합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핵심은 도심지 내 주거 공간 확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공공주도로 공급 대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도심지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야, 빈 땅 없냐? 대구 안에서 가장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저 영경지구 있네. 도남지구 있네. 이런 식으로 외곽지에 좀 쏠려 있을 수밖에 없었고 큰 덩어리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현재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도심지 내로에 특히 역세권 주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봤더니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가 안정이 주요 목적인 거고 이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인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전세값이 안정되어야만 매매값이 안정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대책들은 전부 서울 쪽에 맞춰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서울 집값이 잡혀야지만 지방 집값 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구에 산다고 너무 먼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서울 쪽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른 지방,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머지않아 비슷한 것들이 시행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단점을 야기시킬 수 있냐면 용적률을 완화시키게 되면 결국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땅값이 뛸 수밖에 없거든요. 땅값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주변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에 영향을 받아서 또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예상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고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너무 비싸졌다라는 거죠.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뭔가 개발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이 영향을 받아서 아파트 가격 역시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대목에서 역세권 주변의 노후 빌라에 대한 수요도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기존의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등을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수요는 많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주변은 이제 개발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예요. 빌라를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받고 있는데 역세권 주변에다가 그리고 한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학교,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가 정도만 같이 따지면 충분히 내 집 마련 정도로는 괜찮은 접근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인 공급 방향을 떠나서 앞으로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만큼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중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혹은 리모델링 사업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재건축이라거나 아니면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여서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도 흐름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구축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주변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따져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항상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청약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청약을 조금 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싸게 살 수 있고 신축을 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접근법이 되겠지만 이게 당첨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이 기간 동안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실거주할 아파트를 사는 것에 있어서 투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모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에 맡긴다라기보다는 내가 철저히 계산하고 미래를 그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조금씩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청약 열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최소한 알아는 보시고 공부는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비교 대상을 가지고 청약을 할지 아니면 구축이라도 살지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식의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혼란스럽기 마련이지만 내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투자한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또 착실히 공부해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날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